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7월 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 오늘 편집 내용들입니다. 다소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보다 대만, 필리핀이 눈길 끄는 거꾸로 지도로 동아시아 바라보는 주한미군, 조선일보 일본판 논설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미 브랜슨 사령관의 지시로 거꾸로 된 동아시아 지도를 내부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도를 보면 북한보다 대만이나 필리핀이 더 눈에 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는 평택기지를 기점으로 타이페이와 마닐라까지 거리도 기재되어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일어날 경우 미군이 강조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염두에 둔 것이 이 지도다. 척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은 항상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했고, 브랜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에 대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항공모함 같다며 우리는 때때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외계인에 의한 지구 침략이라며 불가능하다고 단언하지만 미 국방장관은 2027년에 실제로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부추겨 한반도에 제2의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렇게 되면 참으로 심각한 사태다. 국정기획에는 국방 분야의 제1차 중요 과제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으로 명확히 하고 그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조만간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그것들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큰 국익이 될 것인지 지금이야말로 분명히 생각해 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맨 앞에 큰 했습니다만은 미국 평택기지를 통해 가지고 주로 일본의 그 수도 도쿄까지의 거리, 대만 타이페이까지 거리, 필리핀 마닐라까지의 거리, 북으로는 평양까지의 거리를 또 표현하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요쪽이 아마 북경인데 북경까지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일부 화면이지만 더 큰 지도였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은 그 평양과 북경 사이에 있는 이쪽은 어디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아닌가 보고요. 이쪽이 그 상하이 그 위쪽으로 쭉 가가지고 일루 가면은 어디가 나오는지 이걸 표시해 놨거든요. 2705km. 어딜까 생각을 해보는데 제 추측으로는 그 티베트 쪽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티베트이 별도의 나라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은, 글쎄요, 그 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은 이시왕조는 언제나 임금의 오른편이 우의정이고 왼편이 좌의정이었죠. 그래서 그 임진왜란 때도 이순신 장군을 전라 무슨 사라고 뭐라고 얘기를 했죠.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경상 쪽은 경상우 뭐라고 그 통칭을 했죠. 그래서 임금같이 머리를 북으로 두고 용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한국왕을 대신해서 동아시아를 보겠다는 것, 북한은 뒤통수를 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김정은도 미군 주둔은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은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었죠. 한국 언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 무엇이 중요한디? 6.25 한국전쟁 발발 시 한국군 장군은 전장에서 도망쳤다.
문제는 유엔군 사령부를 일본으로 옮긴다는 것은 한국을 전시작전 지역화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또한 좌파 한국 정권에 대한 의중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 용산기지를 떠나보내기 위해 평택 미군 기지를 세계 최대 넓이 현대식 기지로 만들어 주었다. 일본 주둔 사령관이 4성급이 되면 한국은 3성급으로 그 지위가 약해지면 뻔한 노릇이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마치 자주권같이 들리는데 진짜 한국 혼자 담당할 수 있느냐의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 일본은 제2의 에지슨 라인을 제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대만까지 해가지고 필리핀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여기 필리핀은 아닐지 몰라도 요거를 이 전시 작전 지역으로 일본은 제안을 했죠.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일본이 이제 보통 국가가 돼 가고 있습니다. 헌법의 여부에 관계없이 평화헌법에 관계없이 일본이 보통 국가가 돼 가고 있다.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이렇게 지금 돼 가고 있죠. 이것은 어저께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SBS는 미군의 뒤집힌지도 왜 SBS 저급 수준의 꼴통 질문이라고 조금 비하 제목을 써봤습니다. 왜는 시청자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지 결코 방송사가 질문할 성격이 아니다. 제목은 그렇다고 해도 취재를 한 다음 나름 닭과 같은 견해를 보도해야 마땅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답을 주겠다. 유엔 심볼을 보라. 왜 뒤집혀진 지도를 쓰냐. 유엔의 심볼을 보면은 요게 우리 한반도 여기 이렇게 줄을 거놓은 상태에서의 한반도가 마치 눈처럼 이렇게 보이죠. 요게 확대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반도가 제가 봐서는 이게 전시안 같이 보여요. 유엔 심볼은 북극을 중앙으로 두고 그려졌다. 이 북극점이 이동할 것이다. 시베리아 방향으로. 천문과학 쪽에서 이런 견해들이 나오고 있죠. 세계 정부는 이동하는 북극점에 따라 전시안으로서 세상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스스로 유엔군 성격임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하려는 한국 보고 너희가 유엔군 참전 때문에 공산화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써놓고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적당히 하자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말하는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나름대로 뭐 전시안 같진 않지만은 팔방으로 그려진 이거를 X자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한반도가 마치 전시안처럼 보입니다.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이런 지도를 본다는 것은 세계 정부 입장에서 보는 거 아니겠느냐. 유엔군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기업인을 교도소 담장이로 내모는 나라. 안정현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7월 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상법 개정을 한다면은 배임죄 폐지도 병행하는 게 맞다. 왜냐? 미국은 애초에 배임죄도 없고 독일과 일본도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죠. 영미법은 하고 대륙법의 차이는 죄가 뭐냐 그러면 법을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 없으면 죄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한국은 배임죄로 기업인을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합리적인 실용은 누구를 위한 경제정책인지 의심스럽기 시작했다.
과거 어떤 정부는 사람을 앞세웠지만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했죠. 결국 내 사람만 챙기는 정책이었고 또 어떤 정부는 공정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모두에게 공정하지 못했다. 윤 정부를 지칭하는 건지 저간 이 여당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법안들을 보고 있자면 자기들만의 이익을 탐하는 정치 논리를 합리라고 실용이라고 우기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저하고 생각이 유사하네요. 경제의 근간은 합리적 선택이다. 이게 조금 아리까리합니다만은 어쨌든 합리적 선택의 합리성은 누가 판단하나? 투자자 본인이 책임을 지고 기업이라면 경영권을 가진 자가 좌우하는 영역이다. 경영 판단의 결과를 사회 공동체가 책임지지 않듯 그 판단의 합리성을 타인이 판단하는 건 모순이다. 맞는 얘기죠. 기업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는 당연히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버는 것이죠. 아주 노골적으로 저는 표현합니다. 합리적 모험이라기보다는 리스크 테이크 경영이 기업이 하는 것이다. 좌파 애들은 리스크 테이크를 해본 경험이 없죠. 리스크를 안 갖고 안전빵으로 뭔가 돈을 뜯어내는 거에는 아주 전문인 애들인 거죠. 외교장관 후보자 미 자발적 노예 나라 한냄새 태어나면 총 맞아 죽는다. 비하발언 파문. 오승영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7월 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표현을 했던 그 2019년에 이때 그 민주당 주최 강연이 민주연구원이 주최했는데 당시 원장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였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채택이 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행보들이 좌빨적이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니까 외교부장으로 발탁이 됐는데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당장 관세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등 초대형 대미 협상을 앞둔 외교부 장관으로 적절하냐 이런 의문이 든다 이게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준비사무실에 출근해서 질문에 답한다고 했는데 인사청문을 위해 굳이 준비사무실까지 준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네요. 무슨 선거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선거사무실 차린 것도 아니고 청문회를 준비를 한다. 뭐 그런 뜻 같은데 그만큼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자신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문회 준비사무실까지 만든다는 것은 공화당이 트럼프의 큰 법안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상원이 긴 하루가 밤으로 바뀝니다. 참 제목들 재밌게 쓰네요. 라사 마스카로, 메리 클레어 잘로니, 조이 카펠레티 3명의 기자가 AP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940쪽에 달하는 대규모 세금 감면 법안과 지출 삭감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위해서 하는데 민주당의 수정안을 방어하는 긴 투표가 월요일 밤 긴 시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하나의 거대한 아름다운 법안 이름도 참 심각한 거를 유머스럽게 줬어요. 하나의 거대한 Big Beautiful Act 이렇게 되겠죠. One Great Beautiful Act 이렇게 될까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양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거대 여당이라고 해도 몇 표 의석수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견제가 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죠. 밤낮으로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야당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지금은 여당이 됐으니까
야소죠. 야소.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민주제도를 위해서 견제를 좀 시키기 위해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야당을 좀 뽑아줘야 되는 게 그게 그 민주 시민의 그 심리 아니겠느냐 한데 해도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편향됐다. 선거 결과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동아약품 128년, 유학령의 99년, 동아제약 93년, 제약 1세기 역사. 좋은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동아약품 1897년 설이 국내 최초 제약사다. 첫 양약 활명수 개발 장수 브랜드 이렇게 돼 있는데 1897년에 민강 선생과 부친 민병호 선생이 동아약방이 모태다. 그런데 1937년 일제치하에서 윤도준 현 회장의 조부인 윤창식 선생이 회사를 인수하며 현대적 제약사로 거듭났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뀐 거네요. 또 해방 후에 어렸을 때 봤는데 정확관기역 판콜, 후시딘 이런 거로 해서 중견 의약회사로 역사는 오래됐지만 크게 키우지 않으면서 쭉 4대째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마시는 소화제로 시작했을까? 한일합방이 된 1910년 훨씬 전에 했는데 1987년을 추적을 해보면 10월 12일 대한제국을 우리가 선포한 날입니다. 고정이. 그때 동아약품도 같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대한제국 근대국가 건국연도와 동아약품의 설립이 연도는 같다. 그리고 처음 설립은 민씨라는 점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2조 말이 민비 외척, 민비가 물론 시해를 당했습니다만은 요거하고 뭔가 민씨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좀 민씨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은 어쨌든 영일강들 속에 국민들이 소화불량에 걸리는 사건 사고가 많지 않았을까. 그럼 장사가 될 것 같다. 소화불량 될 거야. 개인적으로 선친에게 들은 얘기로는 알코올이 주성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이 약한 사람은 활명수 먹어도 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조금씩 성분을 그동안에 바꿔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속이 거북할 때는 활명수를 많이 애용합니다. 그리고 판매를 위해 우리나라 그 장돌뱅이 그 오일장 이런 거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외판원을 채용해 가지고 전국 오일장 등을 돌아다니면서 행상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동아약품이다. 동아약품도 1분기 거 분석해서 한번 또 소개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시바 총리 소비 감세는 부자일수록 혜택 발언, 도쿄대원 교수 논파 이론적으로 반대.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모리야마 간사장은 소비세 지켜내겠다. 이시바 씨는 이번 달 28일 자민당 전국 간사장 회의에서 많은 야당이 참의원 선거의 공약에 포함시키는 소비세 감세에 관해 부자일수록 많이 감세가 된다. 격차가 벌어지지 않겠냐고 해서 반대하고 그 대신 우리나라 민생지원금처럼 급부를 2만엔씩 하겠다 이렇게 됐죠. 어쨌든 그 모리야마 간사장 80세나 됐네요. 대체 재원을 제시하지 않고 소비세를 낮추는 논의만 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치라고 잘라말했다. 저소득자에게는 혜택, 사회보장을 파괴, 도쿄대 대학원의 우치야마 히로시 정치학 교수는 표준적인 조세 이론에서 소비세는 역진과세, 즉 저소득자에게 무거운 세금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기 위해서 일정액의 소비를 해야 하는데 수입이 낮을수록 솔직히 엔겔 지수가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비 비율이 높다, 이 저소득층이. 그러니까 소득세를 낮춰주면은
국민들은 좋아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소비세가 저소득자에게는 무거운 부담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론적으로 소비세를 까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반대인데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에 오히려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 이유는 경감세율 8%만 깎아줘도 사회보장 시스템이 파괴된다. 그것은 저소득자일수록 손해가 되는 법이다. 그러니까 소비를 하면서는 이득인데 나중에 재원이 좀 부족하니까 사회보장 쪽으로 좀 적게 또 혜택을 보게 된다. 트레이드 오프 같은 성격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고, 또 문제는 앵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고물가가 돼 가지고 감세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 어쨌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아름답고 크고 아름답고 법안이 소득세 감면 이런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시바 총리 견해는 트럼프 아저씨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재원을 어디 마련하느냐? 그러면 트럼프는 관세로 재원을 마련하는데 일본이 관세를 올릴 수는 없고 죽을 지경이겠네요. 그래도 법인세를 그 뉴욕 시장으로 나온 뭔가 그 친구처럼 기업하고 그 부자들한테 돈을 뜯어내겠다는 거는 아니고, 자민당이 그럴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국민의 70%는 감세를 원한다. 자민당의 감세는 실시하지 않고 1인당 일률 2만행을 급부해 저소득자 세대나 아이는 증액하는 정책을 내걸고 있다. 요거는 이제 제명칸하고 생각이 같네요. 근데 이미 취급했지만은 지원금은 일회성이고 소득세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 소비세를 내리지 말고 소비세 환급 제도를 어떤 뭐 기준을 정해가지고 소득이 얼마 이하면은 소득세 환급을 해준다. 뭐 이런 법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 댓글이 참 좀 정중하고 신중하게 잘 썼습니다. 소비세는 원래 불경기 때는 내리고 소비가 과열될 것 같을 때는 올리도록 하면 소비세를 통제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너무 진지해서 그런 임기응변을 잘못하는지 나라가 조락해서 망하려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할 수가 없다. 다른 나라는 더 세율이 높다 등의 사람도 있지만 일본인에게는 올바르게 운영할 수 없는 부적당한 세금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정에 부정, 강한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도 아주 그 다당인데 물론 이제 자민당이 오랜 동안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관 이렇게 많은 당이 서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윤 정부 장관들 탄핵이 휩쓸던 야당 우두머리가 칼이 되더니 하는 말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대통령 국회 최대한 존중해야 윤 정부 인사들 겨냥 YTN에서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기책으로 보이는데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설전을 벌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다른 뉴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목 방통위원 지명해달라 요청. 김지은과 김용록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2인 체제 시 1대1 구도의 기량작용 강화에 대한 제시를 못했다. 왜냐 그 부위원장급이 한 명이 사퇴 의사를 표했으니까 국회에서 3명을 지명하게 돼 있고, 그런데 대통령이 2명 중 일단 부위원장 1명을 대통령이 지목해달라고 지명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 정부 때 그 임명된 그 방통위원장이죠. MBC 이 편집국장 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의 나라든 국가보안법 폐지 청구서 정북단체가 주도하고 윤미향 남편이 홍보기사, 오승영 기자가 뉴델리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요약된 내용이고요.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폐지만 원하고 대안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당장 대한민국을 떠나라. 이북이나 중국으로 이민 가서 살기를 바란다. 옛날에 김병조라는 그 개그맨이 있었는데 지금 나이가 꽤 들었을 거예요. 지구를 떠나거라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좀 설득력이 있으려면 간첩법이나 스파이법을 제시해라. 정말 총기 휴대가 허용되는 나라였다면 이미 내전은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 안 일어나는데 내전, 지금도 내전 중입니다. 총기만 있었으면 살상이 일어날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나라의 미래가 망할 징조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국가의 안위가 보장돼야만이 국가가 존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국가보안의 종북 세력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염두에 두는데 이게 이북 찬양했다는데 중국 얘기는 싹 빼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얘네들도 친중 친북일 거예요. 친중 종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맘다니는 부자와 백인, 뉴욕 지역에 대한 교육을 2배로 늘리고 억만장자는 존재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참 이런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또 다른 뉴스는 저런 맘다디 시장 후보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이끌 수 없다고 말하다. 이런 뉴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맘다디라고 발음하기도 제가 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번뜩 생각나는 게 한국 가수 옛날에 이상은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노래 하나 이거 하나 히트 치고서는 그 다음에는 없는 것 같은데 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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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담다디로 이름을 좀 바꾸시면 어떨까? 그러면 뉴욕 시장이 아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는데 할배 개그였습니다. 아재 개그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그래 이제는 할배 개그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트럼프와 가자 이란 정세 협의키로 다시 한번 그 다음 주에 그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제가 네탄야후라면 트럼프 형 확실하게 미국 스텔스 폭격 한 번 더 해주라. 그리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완전 추방하게 지금 하자. 그래서 완전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집트로 좀 보내시고 사우디 쪽으로 좀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사우디가 좀 받아주는 거로 그다음에 뭐 혜택을 주면 될 거 아니냐. 이집트한테도 뭔가 혜택을 주고 요래 되면은 그 가자지구 앞바다에 있는 석유를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가자지구의 그 근본 그 팔레스타인을 소개시키려는 오히려 유대인의 밀려난 걸 뭐라 그러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팔레스타인도 2000년 만에 그렇게 쫓겨날 것 같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이란의 지원이 없다면은 아마 또 힘들 것 같죠. 자연 소멸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제약을 기회로 바꾼다는 것, 이런 정신이 산한 문명이 남긴 유산 아닐까요? 인간이 어떻게 사냐던 유럽 지리학자 하늘이 저주한 땅에 제국을 건설한 한국인들이라고 국뽕 비슷한 얘기죠. 디시멘터리에서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중국 황하 지역의 국가들은 그 국가 수명이 짧았는데 우리는 왜 장기적으로 오랜 왕정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근본 원인은
험준한 산악지역이었기 때문이다. 6.25 때도 미군들이 한탄을 했다는 거죠. 가도 가도 산이다. 가도 가도 산이 돼서 전투해먹기 진짜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구려 그 살수대첩 얘기 나왔고, 근데 여기에서 내용은 청나라 때 남한상선 항전에서 삼전도 굴욕을 당했던 것은 빼고 얘기를 하네요. 자만 산길이 좁아서 그 만주족이나 몽골족도 이렇게 좁은 길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숨어서 하는 수비나 그 다음에 이 산성에서의 싸움, 강화도의 천도는 아주 이 천재적인 전략이었다. 뭐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결론적으로는 확장보다는 우리가 회복력, 정복보다는 정응, 소비보다는 순환 이런 거를 했습니다. 3개월 만에 평양까지 했지만은 얘네들이 다시 내려온 것은 보급로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병과 승병들이 일어났죠. 임진왜란 때는 국민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났는데 한일합방 때는 조용했다는 게 이제 세상이 변한 거죠. 2조 말 때 양반들이 다 매관매직에 부정부패에 진짜 착취를 당하고 살았던 게 한국 백성이었을 겁니다. 조선 백성. 어쨌든 이런 그 산악지형을 왜 선택해서 내려왔을까? 저는 뭐 기후변화도 있다고 그러지만 중국의 그 전란 등을 피해서 넘어온 사람들도 많고, 또 고조선의 멸망 이후 다시 삼국, 그러니까 이제 재정일치 시대였고 그렇게 되는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면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삼국이 다시 형성되는 거죠. 왕권을 불교의 힘으로 신라 백제 그다음에 고구려가 다 불교를 들어오면서 왕정이 다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를 보면은 평야도 작으니까 농사한 거 5월 모내기 전까지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초목피다 뭐 이런 걸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고요. 세금으로 또 쌀을 갖다가 뺏어 가니까, 그러니까 산에 있는 먹을 수 있는 거는 뭐든지 찾아서 먹는다. 쑥도 먹죠. 그 다음에 고사리, 이거 독성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나물화하는 나물. 그래서 한국이 나물이 발전이 됐고, 또 삼면이 바다에서 해조류, 어부들은 배를 타가서 고기를 했지만 배도 없는 사람들은, 해변에 사는 사람들은 뭐 굴도 따고 그다음에 뭐 갯벌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이것저것 다 채취해서 자관 먹을 수 있는 거는 모조리 먹어 치우는 한국 사람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적으로 보면 아주 건강식인 셈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식의 건강식을 K푸드가 조금 더 이런 천혜가 아니고 악조건 속에서 생긴 그런 음식 문화가 오히려 괜찮았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네요. 일제강점기의 불편한 진실, 일본 당신이 모르는 일제시대 조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미 언급했지만은 한일합방 때 국민들은 조용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쭉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제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사회과 보도라고, 다시 읽는 사회과 보도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조선에 많은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대화적인.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로는 인정돼야 되지 않느냐. 쌀의 생산 능력을 보면은 한일합방 전에 746만 석이었는데 42년에 2489만 석이 됐다는 얘기는
농지 개량 뭐 이런 수로 사업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됐던 얘기죠. 거기도 인구도 늘어나서 도시로 인구 유입이 됐고 그리고 빈민가를 또 형성했고 토막민이라고 불리는 것도 존재하긴 했었다. 그런데 어쨌든 1920년도부터 30년대 한반도의 경제 성장률은 연간 4%씩 경제 성장이 됐다. 그리고 호적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신분 제도를 폐지한 거죠. 많은 조선인이 만주로 이주한 것은 수탈에 의한 것이 아니라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 제국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홍보로 식민 정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진짜 나오는 줄 알고 많이들 이주를 한 거죠. 한국민도 그렇고 일본인도 그렇고. 그리고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격려를 해서 갈게 사게 했습니다. 이조 말에 미리 넘어가 있던 여기 연변 쪽은 저기 한일 합방에 넘어간 것이 2조 말부터 조선 지배층들, 양반층들의 수탈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서 그 추운 지방에 논농사를 개발한 게 또 우리 조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면은 선친이 저기 하얼빈 쪽에 좀 일을 했었는데 일본 상인하고 나와바리 싸움을 좀 해서 이겼대요. 근데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파출소인가 그때는 끌려갔는데 아버지한테 손을 들어줬답니다. 그 일본 풍경이. 잠깐 거기서도 지금 저기 장군의 아들처럼 상권 나발이 싸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댔어요. 한일 합방 시 대한제국이었다. 그러나 합방 시 일본은 조선으로 개칭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지는 비하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지금 한국인을 지금도 일본에서는 우리를 조선이라고 자꾸 조선반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오래돼서 참 못 바꾸고 해서 한국에서 한국 언론이 그거 조금 한국어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우 저희가 습관이 돼서 미안합니다. 이 정도까지 됩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은 참 젊은 아낙네가 젖가슴을 이렇게 드러낸 사진들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전에는 김홍도의 풍속화를 보더라도 할머니들이 젖가슴을 드러내는 건 언뜻 한번 비친 것 같습니다. 기생들은 절대 젖가슴 안 보여주죠. 아기를 안 낳았으니까. 그런데 결혼한 아낙네들은 이렇게 젖가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나는 젖가슴을 보여주는 이유는 나는 애를 낳았어. 나는 건드리지 마. 일제가 들어오면서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반집 이 교수도 교수가 아니고 부인들도 젖가슴을 드러낸 옷을 입은 것을 사진으로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성 제국대학은 뭐 나고야 제국대학보다도 먼저 만들어졌다고 그러고요. 동경제대 얘기는 여기 어떻게 좀 빼졌는데 이 경성대가 서울대학교의 전신이죠. 지금도 서울대를 나와야 한몫할 수 있는 그런 나라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서울대를 세종시로 옮겨라, 세종대학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인구 증가가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일본도 늘었지만은 일본은 5천만에서 7천만, 2천만 명 늘고 우리나라는 한 800만 명이 늘어났네요. 서양과 같은 수탈 식민지로는 조선의 인구가 증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조선 호텔 앞에 있는 사진인데 커피 마시는 아주 신여성이고 지금 봐도 뭐 대단한 미인이네요. 얼굴에 구찌베니 바르고 뒤에서 담소하는 사람들도 양복을 입고 지금하고 뭐 별반 틀릴 게 없는 정도 조선 호텔. 안양소년원
소년원 수감 전력이라는 외부의 의혹이 충돌하여 논란이 이어지고, 또한 교육행정 시스템상 전국 소년원들이 중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 안양소년원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존재했던 기관, 즉 1990년대 초반까지 안양소년원은 남학생 수용이 가능했던 시절, 1994년부터 기관 명칭이 정심여자중학교로 변경, 이재명 소년공 아닌 소년원 출신 소년원 가본이라고 YTN에서 했는데, 정심여자 중학교로 돼 있는데 이게 음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YTN에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반박은 기관의 역사적 변화를 간과한 채 사실관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의 편파 보도로 정보가 왜곡되어 유통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떠한 기록도 이재명의 미성년 범죄 기록 여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방송을 캡처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